안녕하세요. 사용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한 검색과 홈피드 서비스의 성장 문법이라는 발표를 준비한 김기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 검색 서비스 개발이나 분석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했었고요. 최근에는 홈피드 서비스 분석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업무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고민하고 또 해결해 나간 이야기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서비스의 성장을 정의하는 문법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 홈피드와 검색 서비스의 성장 분석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발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의 내용을 먼저 요약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서비스의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매트릭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일수, 방문 일수라고도 하는데요. 서비스의 사용 일수라는 매트릭 기준으로 서비스의 성장을 측정하는 문법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 검색과 홈피드 서비스에서의 성장 현황을 진단해 보고요. 이러한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일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제시하고 또 실제 실험을 통한 개선 사례도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의 내용은 이게 전부일 것이라서 한 번 더 내용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이후 발표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세션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감사드리고요. 모두를 담당하고 계신 서비스의 성장 분석에 관심이 있으셔서 참여해 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서비스를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혹시 기획자분들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저랑 같은 직군일 것 같은데요. 서비스의 성장 힌트를 찾고자 오늘도 데이터와 실험하고 계신 혹시 데이터 분석가 분들, 사이언티스트 분들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다른 직군 분들, 개발자 분들, 이런 분들 참석하셨을까요? 혹시 어떤 직군에서 오셨어요?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어떤 기대감으로 본 세션에 참여하게 되셨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세션의 내용이 유익했으면 하는 기대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성장을 정의하는 문법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서비스는 네이버 검색과 홈피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앱을 실행하시면 내 폼 화면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내 폼에서 시작해서 검색, 홈피드, 쇼핑 클립, 그리고 투데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홈피드 서비스는 비교적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내 폼 하단의 컨텐츠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내 폼 화면에서 이렇게 스크롤하는 것으로 피드 서비스에 진입이 가능하신데요. 이것을 네이버 홈피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홈피드 지금 랩을 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서비스를 난 경험해 본 적 있다, 사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하루 방문자 수가 네이버 검색이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홈피드 서비스도 최근 하루 방문자가 1,000만을 넘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따라서 네이버 검색과 홈피드 서비스가 앱의 유입 퍼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대상으로 성장 현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의 성장을 어떤 매트릭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 업무를 담당하면서 오랜 기간 고민했던 문제는 네이버 검색의 충성 고객을 정의할 수 있는가, 만약에 정의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한 달에 한두 번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달 내내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면 두 사용자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이나 기대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서비스 입장에서는 두 사용자에게 각각 다른 전략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어떤 서비스의 핵심 가치나 매력적인 요소를 최대한 노출시키므로 어떻게 해서든 액티베이션 시키려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고요. 한 달 내내 우리 서비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만족하고 있는 요소는 지속 유지하면서도 사실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약점의 요소를 최대한 가리면서 즉 사용자의 이탈 방지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사용자층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검색에서도 한 사용자의 검색량, 내부적으로는 이제 쿼리 카운트라고 해서 이제 QC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러한 QC 기준으로 한번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뭐 이미 스포했지만은 뭐 실패한 뭐 과정이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또 현재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짝 소개해 드리면요. QC 기준으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사용자 단위에서의 QC 발생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상 뭐 숙제를 한다든지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뭔가 뭐 이사를 해서 뭐 가구를 새로 사야 한다든지 할 때는 뭐 네이버 검색을 많이 사용하다가 또 그런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검색량이 줄어들거나 하는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부의 큰 이벤트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큰 스포츠 이벤트 올림픽이라든지 뭐 월드컵이라든지 또 뭐 대선 또 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다든지 하는 전 국가적 이벤트에도 사용자의 QC 분포는 크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번 달은 헤비 유저였는데 뭐 다음 달은 갑자기 라이트 유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매트릭 자체가 그리 러버스트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매트릭 기준으로 수년간의 장기 트렌드를 보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최근 10년 정도를 봤을 때 네이버 검색은 사용자보다는 검색어 단위에서의 품질 개선이나 사용자 만족도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업무들이 진행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네이버 검색이 충분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었기에 검색어 단위의 품질 개선에 더 집중했던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충성 고객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뭐 제시하고 뭐 기준을 고민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효용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크게 임팩트가 뭐 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QC 기반의 충성 고객 분류가 내부적으로 크게 설득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미뤘지만 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전부터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먼저 검색에서는 초개인화라는 화두가 함께 또 사용자의 관심사들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같은 검색어에 대해서도 사용자마다 다른 의도를 갖는 등 사용자 단위의 최적화 쪽으로 서비스가 진화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검색 개인화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초개인화에 대한 방향성이 서비스의 큰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사용자 이해나 분석에 대한 내부 관심도 크게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시점에 앞에 설명드린 홈피드 서비스가 출시하게 되는데요. 홈피드 서비스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네이버의 그 어떤 서비스보다도 빠른 성장 커브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서비스, 특히나 또 피드 서비스의 특성상 개인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맞춰서 역시 사용자 분석의 요구사항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따라서 네이버 검색과 홈피드의 사용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 서비스의 충성 고객을 정의하는 것 포함해서 서비스의 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매트릭을 설계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비스가 성장한다는 개념을 재무적 관점을 제외한다면 비교적 직관적이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지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와서 서비스를 오래 사용할수록 서비스는 성장하고 있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쉽게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제 서비스의 성장 매트릭은 크게 전체 세션 수와 체류 시간으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세션은 전체 사용자의 방문수를 카운팅하는 매트릭이고 체류 시간은 전체 사용자가 서비스에 머문 시간이 되는데요. 이 두 매트릭의 트렌드를 관찰함으로 서비스의 성장 여부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매트릭을 좀 더 분석 관점 그리고 액션의 관점으로 가져와 보면요. 또 새로운 매트릭 설계가 가능한데요. 먼저 사용자가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관점에서의 매트릭, 또 서비스에 방문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서비스를 사용하는가의 관점에서 또 매트릭 설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매트릭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산 활동들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사용자의 방문 빈도, 비짓 데이지라고 표현한 서비스의 사용 일수 관점에서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용 일수일까요? 앞에서 QC 기반의 사용자 분류가 크게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용일수 매트릭의 경우는 내 외부의 이벤트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QC 등과 같은 단위 지표의 경우 집계 기준에 따라서 또는 기준의 변화에 따라서 지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상 변화할 수 있는 일은 서비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이런 단절이나 분절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막 수년과 5년, 뭐 10년의 트렌드를 분석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한 날수를 집계하는 것은 집계의 기준도 너무 명확하고 또 오집계의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장기간 트렌드를 보기에도 충분히 안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건 검색의 특수성에 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용자가 검색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단기적으로는 또 QC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사용자는 만족하지 못했는데 서비스는 성장하고 있는데와 같은 또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서비스의 사용 일수는 서비스의 성장을 측정하기에 이제 적합한 기준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사람들은 또 하루 단위, 또 주 단위, 월 단위, 또 연 단위에서 이제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용자의 루틴의 최소 단위인 이 하루라는 시간 안에 서비스 사용이 포함된다면 이것은 어떤 사용자의 습관의 영역 안에 우리 서비스가 포함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습관으로 형성된 서비스 사용성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습관을 측정하는 매트릭으로도 서비스 사용 일수가 매우 적당한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사용 일수의 매트릭은 사용자 서비스 경험 만족도를 모델링해서 동일하게 방문을 했다 하더라도 유효한 방문 내지는 좀 네거티브한 방문 등으로 또 고도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매트릭의 개선이나 진화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표의 확장성 면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매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일수 기준의 성장 매트릭을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파워 유저 커브라는 재미있는 차트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월간 방문 일수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요. 한 사용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30일이나 31일의 값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트의 가로축이 이 사용 일수인데요. 사용 일수를 X축으로 그 다음에 그 사용 일수를 가진 사용자 수를 Y축으로 해서 이제 그려본 차트입니다. 먼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 차트의 패턴은 서비스 런칭 후 초기 지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번만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비중이 가장 크고요. 2일, 3일, 4일 이렇게 사용일수가 증가할수록 사용자 수는 급격히 감소해서 그때 30일까지 가면은 거의 0에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성장하게 되면서 점차 그 차트는 왼쪽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사용자 규모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할 만한 부분은 사용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용자 수가 이제 감소하는 패턴은 동일하지만 사용 일수가 한 20일 정도 그 부근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용자 수가 증가하는 특이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심지어 30일, 한 달 내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서비스의 파워 유저, 파워 유저, 헤비 유저, 충성 고객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파워 유저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파워 유저층에 의해서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스마일 커브를 보이게 됩니다. 마치 서비스가 성장해서 행복해지는 표정을 좀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도 같아서 이제 서비스 담당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차트 유형인데요. 역시 앞에서 제안드린 사용일수 기준으로 서비스 성장을 측정하고 이를 시각적이고 또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홈피드 서비스의 경우도 전형적인 이러한 서비스의 성장 커브를 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니 이 파워 유저 커브에 대한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용일수 기준으로 성장 매트릭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다음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얼마 기간 내에 사용일수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이건 서비스의 규모나 또 현재 서비스의 성장 단계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목표 또 성장 전략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즉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홈피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에 맞게 주 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장기간 트렌드를 볼 때는 월 단위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검색의 경우는 이미 충분히 성장하고 또 성숙한 서비스여서 기간을 좀 더 긴 호흡으로 잡고 100일 정도 윈도우로 설계하였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성숙한 서비스의 경우는 신규 유입보다는 기존 사용자들이 이탈을 방어하는 쪽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홈피드와 다르게 로우 라이트라는 극저 사용일수를 보이는 사용자층을 정의하고
해당 사용자의 뭐 특성을 별도로 분석하거나 또 만족도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사용자 이탈을 방어하는 식의 지표 활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의 내용만으로 방문 일수 기준의 성장 지표를 정의하고 이제 뭐 기존에 하셨던 어떤 분석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적용하셔도 경험상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서비스 런치 전에 ABT를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 분석표에 이런 사용자 분석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고, 뭐 ABT가 뭐 글로벌하게는 뭐 CTR이 3% 성장해서 이번에 롤아웃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CTR 3%를 이런 사용자군을 쪼개서 봤더니 뭐 예를 들어 헤비 사용자군에선 개인이 훨씬 컸고, 오히려 뭐 라이트 유저에서는 CTR이 뭐 감소하는 식의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하게 지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롤아웃은 하지만 이후 뭐 사용성이 감소했던 라이트 사용자층에 대한 뭐 추가 개선을 바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효능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뭐 사용일수 기준을 기존 분석에 활용해 보겠다, 난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더 도전적인 뭐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서비스의 성장, 즉 사용일수 지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실험이나 서비스 개선을 뭐 해보고 싶다고 도전적인 목표를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성장에 대한 일들은 대부분 비선형적으로 일어나고 사용자의 습관 변화와 맞물리기 때문에 장기간 특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시행하는 ABT는 뭐 짧게는 일주일, 1, 2주, 아무리 길어도 뭐 한 달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내에서 진행했을 때 서비스 개선 효과에 대해서 사용일수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화면에서의 예도 이게 2022년 구글에서 나온 논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해당 논문에서의 예에 따르면 사용자의 사용일수 변화는 최소 7주에서 19주에 걸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용일수를 놓고 직접적인 최적화는 뭐 어렵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지표와 연동하는 단기 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굴한 단기 지표를 직접적으로 최적화하는 개선을 진행한다면 장기적으로 서비스 성장과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찾을 수 있는 단기 지표가 전혀 새롭고 뭐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보통 CTR이나 체류 시간 등의 뭐 사용자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지표가 대부분 연동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의 컨텐츠 다양성이나 품질도 이와 연동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보통 서비스에서 경험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개선 지표들이 모두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표를 따로 준비하는 이유는 이렇게 서비스의 과거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또는 앞으로 예측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의 성장에 특별히 영향을 주는 또 연동되는 피처를 우리가 발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맞춤형 개선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발표에서는 홈피드의 경우 컨텐츠 주제의 다양성 개선과 또 검색에서는 품질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홈피드 서비스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서비스 성장 문법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으로는 실제 서비스에 해당 문법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내부적으로 한번 발표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1시간 분량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궁금한 내용이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 있으시면 간단히 메모해 두셨다가 세션 발표 마친 후 Q&A 시간이나 이제 또 별도 Q&A 세션을 이제 외부에서 진행한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뭐 질의응답 방식으로 더 말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홈피드 서비스의 형상 및 추적하려는 주요 매트릭 소개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내 폼에서 스크롤이나 콘텐츠 클릭을 통해 피드 서비스를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홈피드 유입 이후에는 사용자분들이 스크롤과 클릭 등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시는데요. 피드 서비스의 특성상 클릭과 스크롤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화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홈피드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이제 서비스 방문 일수에 따라서 크게 방문 일수가 특정되는 사용자는 액티브 사용자,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겠죠. 그리고 최근 일주일 내내 방문 이력이 없는 사용자는 인액티브 사용자를 분류해서
먼저 인액티브 사용자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개인화 요소를 적용한다든지, 그래서 뭐 개인화 요소에 의해서 내 홈 화면에 노출되는 그 컨텐츠의 뭐 종류를 최적화함으로 사용자의 흥미를 좀 더 끌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러한 기본 품질을 올리는 것 외에도 뭐 다양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된 사용자의 경우는 방문 일수 기준으로 헤비, 미디엄, 라이트 유저를 구분하는데요. 기존 사용자들이 더 자주, 더 많이 스크롤하고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사용성 개선을 지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의 네이버 홈피드 사용자 성장 지표입니다. 올해 초부터의 트렌드를 이 비율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헤비 사용자가 30%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서비스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비 사용자가 증가한다라는 뜻은 그 기존의 미디엄 사용자나 라이트 사용자가 이제 헤비로 전이된 것이기 때문에 뭐 미디엄이나 라이트 사용자는 감소할 수도 있는데요. 홈피드 서비스의 경우 신규 유저의 증가로 인해서 미디엄, 라이트 유저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매우 건강한 성장 커브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잘 기억해달라고 언급드렸던 파워 유저 커브에 대해서 이제 홈피드 서비스의 파워 유저 커브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 부분도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선 가장 왼쪽에 있는 지표가 이제 2년 전 지표입니다. 이때는 뭐 서비스 초기이기도 하고 뭐 품질이 충분하지도 않던 때여서 전체 사용자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을 뿐더러 아직 스마일 커브 입꼬리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스마일 커브가 이제 관측된 시점은 한 작년 상반기 끝날 시점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23년 대비해서 폭발적인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충성 고객도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24년 9월 요 가운데 차트인데 24년 그래프를 보시면 비교적 뚜렷한 스마일 커브의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처음으로 이 스마일 커브 요 내용을 이제 그 서비스 기획 담당자분들이나 개발 담당자분들께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이 스마일 커브를 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미소 지을 수 있었던 훈훈한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서비스의 성장은 더 가속화되는데요. 양적 성장은 물론 충성 고객층이 두터워지는 질적 성장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24년 대비 25년의 변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개 차트를 한번 겹쳐서 그려봤어요. 방문 일수가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어 충성 고객층이 두터워지는 질적 성장도 명확히 확인되는 것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용 일수에 연동되는 단기 지표 발굴이나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드린 대로 피드 서비스의 특성상 노출 문서의 다양성이 높아지면 사용자의 사용 일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과거에는 어떤 패턴을 보였나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25년 초 기준으로 내 폼에 노출되는 문서의 다양성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또 이에 대한 최적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양성이 감소한 이유는 방송 연예를 포함한 엔터처 콘텐츠가 주목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노출 시 클릭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사용성 기반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모델이 해당 카테고리의 문서 노출의 비중을 늘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뭔가 이 경우 당장의 클릭 효율은 높아질 수 있어도 장기적인 사용자 리텐션에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을 기반으로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홈피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성 관련 피처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양성 관련 피처에는 랭크 1이 그 내 폼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그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랭크 1 문서의 리트리버, 그다음에 카테고리, 주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채널이나 각 문서에 출처가 되는 블로그인지 카페인지 뭔지 이런 출처가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피처 단위에서 주간 방문 일수 어떻게 연동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상관관계 분석은 먼저 기준 1차 기준으로 사용자 코호트를 고정하고 이제 그 사용자들이 13주 후에 이제 어떤 사용성을 보이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13주 후에 사용자 방문 일수가 증가한 사용자들을 이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대로 기준 주차일 때는 라이트 유저였지만 13주 후에는 미디엄이나 헤비 사용자가 된 사용자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용자층을 임의로 LH 사용자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LH 사용자군이 경험한
피처 기준으로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LH 사용자군은 모든 다양성 지표와 주간 방문 일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일 거야.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가 나올 것이고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다른 사용자층에도 다양성을 높이는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게 기본 아이디어였는데요. 이제 뭐 첫 단추부터 되게 꼬인 거죠. 상관관계가 이렇게 역으로 나오니까 흔한 말로 저희는 다 멘붕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이 사용자 분류 기준을 정의하고 개선에 대한 첫 시도이기도 해서 의욕적으로 좀 분석 작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뭐 이 결과를 쓸 수 없는 분석 결과가 나오니까 그 앞에 살짝 걱정이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는 사용자 프로파일링 모델 중에 생애 주기 분류 모델로 사용자를 좀 더 세분화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다행이죠. 대체적으로는 홈 상단 노출 문서의 다양성과 주간 방문 일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이 결론은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이기도 해서 1차적으로는 좀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 50대 이상의 여성 사용자, 여기서 액티브 시니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또는 층에서 이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특이사항이 관찰되었고요. 그 외에도 뭐 젠지 여성들, 그 다음에 뭐 싱글 여성 사용자층에서 일부 피처의 다양성과 또 주간 방문 일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대체적으로는 노출의 다양성은 서비스 리텐션에 긍정적이지만 특정 카테고리를 선호하는 일부 사용자층의 경우는 너무 다양성을 높이면 오히려 리텐션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이후 2번의 실험을 거쳐서 서비스 개선 및 최적화가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앞의 분석처럼 내 폼에 노출되는 상단 문서의 다양성 자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실험이었고요. 두 번째 실험은 내 폼의 상단 문서를 추천하는 다양한 리트리버들에 대한 최적화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 분석 부서와 또 이제 서비스 개발 부서 또 기획 부서 협업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밴딩 모델의 개념을 아신다면 해당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용이하실 텐데요. 밴딩 모델이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레이션을 적절히 조절해가며 개인을 극대화시키는 알고리즘입니다. 추점 모델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죠. 여기선 문서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익스플로레이션의 전략에 익스플로레이션 팩터 값을 이제 최적화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카테고리 그리고 서비스 채널의 다양성이 증가한 실험군에서 서비스의 주요 지표 개선이 확인되어서 실제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 롤아웃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다양성이 증가했던 실험군에서 이 아래쪽 보시면은 전환율이나 CTR 등 서비스의 주요 지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내 폼의 상단 문서를 추천하는 다양한 리트리버들에 대한 최적화 실험인데요. 우선 리트리버의 다양성은 감소하는 것이 전체 서비스 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죠. 다양성이 감소했는데 서비스 지표가 개선이 됐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리트리버의 다양성은 감소하면서 대신에 카테고리의 다양성을 높이는 리트리버의 선택 비중이 높아졌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실제 노출되는 콘텐츠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개선이 되면서 실제 서비스 지표들도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사용자 생애 주기별 그 모델로 구분해서 보았을 때 서비스 개선폭이 큰 사용자군은 싱글 남성, 또 아빠 사용자, 그다음에 커플 남성 사용자층이었고 또 반대로 젠지 여성, 그다음에 시니어 여성 사용자의 경우는 개선폭이 크지 않아서 앞서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실험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분석 및 실험에 의한 개선은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모두 서비스에 적용되어 품질 개선에 기여하였고요. 전반적으로는 콘텐츠의 다양성 증가에 따라서 서비스의 기본 지표는 물론 사용자 리텐션도 개선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사용자군의 특성에 맞게 더 최적화할 여지가 크다는 점도 인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아까 데이터 분석가분들 많이 손들어 주셨는데 분석가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분석가분들은 분석 결과가 뭔가 서비스 부서와 싱크가 맞지 않을 때 또 때로는 수요 없는 공급이 되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
서비스 기여가 크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데이터 분석에 의한 가설로 실험이 설계되고 실제 서비스 개선까지 진행된 긍정적인 케이스로 이를 계기로 서비스 개발 조직과 또 데이터 분석 조직 간에 더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해서 이번 단을 통해 해당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검색입니다. 이제 장표 기준으로 딱 10장 남았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또 딱 10분인데 남은 시간 활용해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한 번 더 집중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 질문 준비해 주시면은 이따 또 질문 소화하면서 더 많은 말씀 나누길 기대합니다. 먼저 검색 서비스의 유입 경로나 형상인데요. 모두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을 듣고 그리고 좀 한 가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상 질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앞에서 이제 제가 홈피드가 하루 방문 1000만 명이 되도록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해보면 홈피드랑 검색 모두 내 폼이라는 지면을 유입 포인트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피드 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검색 서비스의 카니발 우려는 없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도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카니발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검색 사용성과 홈피드의 사용의 목적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것도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또 명확한 검색, 정보 탐색의 목적이 있는 검색의 경우는 아무리 유입 지면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홈피드 서비스 성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홈피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유의한 또 현상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서비스 간의 시너지로 사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고민을 더 해나가고 있습니다. 검색도 2025년 현재의 성장 지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색의 경우 하루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전체 인구의 한 절반, 그러니까 신생아 포함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다시 절반은 주 7일, 즉 날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주 단위 사용일수를 집계해서 홈피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일간 사용자 중 헤비 사용자 비중이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해당 기준으로는 분석적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홈피드와는 별도의 기준으로 사용자를 분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의 차트는 제가 WAU에 대한 성별, 연령별 분포를 한번 그려봤어요. 절대 수치는 아니고 해당 연령층의 주민등록 인구 대비한 비율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말에서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이제 거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은 10대 말에서 40대 중반까지의 여성 사용자층의 경우는 주민등록 인구 대비해서 주간 사용 비율이 10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집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집계 기준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용자의 네이버 아이디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라서 일부 복수계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포함하면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 검색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지만 특히 10대에서 40대 사이에 사용자층에서 특히 이제 여성 사용자층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의 사용자 분류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QC 기준, 사용자 기준을 마련하는 시도는 비록 실패했지만 결국 사용일수 기준의 검색 사용자 분류 기준을 결국 만들어내게 되었고요. 검색의 경우 이 사용일수 기준으로 100일의 윈도우를 기준으로 사용자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표에 적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100일 중 90일 이상은 네이버 검색을 사용해야 이제 저희는 네이버 검색의 헤비 유저로 분류하고 있고요. 전체 사용자의 30% 정도가 헤비 유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간은 물론 월간 기준으로 사용 일수를 잡아도 사용자 간의 변별력이 크지 않아서 결국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용자 분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왜 100일이라는 숫자가 나왔는가에 대해서도 잠깐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검색에서도 이제 더 정교화된 분석을 위해서 이런 표준 사용자 분류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검색 서비스와는 내부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많은 서비스들도 있고 또 뭐 여기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는 또 많은 또 당사자분들이 계시고 또 서비스 자체가 의미가 큰 서비스라서 이러한 기준을 잡는 데 좀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하고 나중에 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속 가능하도록 유의하게 사용되는 매트릭이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를 실무를 담당한 팀원분하고 정말 많은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토론과 토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100일은 다양한 사용 주기를 가진 사용자를 패턴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고 또 너무 짧지도 않다라는 기준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했고요. 또 100일은 통상적으로 휴면이나 또 이탈 계정을 정의하는 미사용 구간하고 비교해서 뭔가 활성 유저와 비활성 유저를 구분하기에도 적절하다. 또 이제 뭐 90일, 50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헤비, 미디엄, 라이트 유저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또 각 구간의 비율이 1대 1대 1이라서 이제 분석적으로도 유의한 균형을 이룬다. 이런 것도 이제 100일 기준을 잡는 데 근거가 되었고, 요거는 약간 업무의 효용성을 위한 살짝의 트릭이기도 한데요. 100일을 분모로 잡으면 서비스 사용 일수의 빈도가 그냥 %로 즉시 환산되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제 100일이라는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검색의 사용자군에 따른 이제 성장을 표시한 차트이고요. 23년 1월부터 한 거의 3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성장 트렌드입니다. 보시는 대로 검색의 충성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 100일 중에 90일 이상 네이버 검색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8%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용자 규모를 고려할 때 결코 작은 성장의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의 특성상 겨울에는 좀 낮아지고 여름, 가을을 거치면서 좀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따르는데요. 이러한 주기를 반복적으로 지내며 전체 베이스라인을 지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네이버 검색이 현재까지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뭐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추측하신 대로 20대, 40대 사용성은 조금 전 WA 지표에서 보여드린 대로 성장의 여지가 매우 도전적인 수준으로 이미 포화 상태이고 특별한 사용성 변화도 관측되지는 않습니다. 단 최근 네이버 성장을 주도하는 사용자군은 MZ세대와 또 50대 이상의 시니어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서비스 최적화 부분에 또 많은 인사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검색에서 역시 사용자의 방문 일수라는 장기 리텐션 지표와 연동되는 피처를 찾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설 자체는 좋은 검색 품질을 경험한 사용자는 네이버 검색을 더 많이 쓰는가, 어찌 보면 상식과 같은 명제이지만 이제 이걸 분석 설계의 기본 명제로, 기본 가설로 설정을 하고 이제 보았는데 좀 결과론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지표를 관찰해 보니까 품질 지표는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지표는 지속 개선됨을 관찰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해석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칫 품질하고 사용자 지표 간에 뭐 상관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 품질 지표라는 것은 서비스가 그대로 있어도 사용자가 질의하는 질의 믹스에 따라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트렌드를 감안을 했을 때 사용자의 최근 트렌드는 질의 세분성이 늘어나고 좋은 검색 품질을 뭔가 얻기 어려운 질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뭐 AI 적용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가 개선되면 사실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개선되는 상황과 맞물려서 서비스 지표가 개선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은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이 품질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는 사실은 작년 단에도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있고 요 전 세션 또 이후 세션에서 품질 관련된 내용들은 소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품질 지표와 검색 일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용자 방문 일수랑 품질 지표의 상관관계가 음의 관계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서 또 한 번 더 멘붕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심슨의 역설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경향성이 없거나 반대의 상관관계 나올 수 있지만 세부 그룹을 쪼개서 봤을 때는 일정한 경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이고요. 이걸 적용해서 뭔가 세션 단위로 통제를 했을 때는 기대했던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것조차 되게 스냅샷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심슨의 역설부터 완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연피드와 마찬가지로 시간축을 적용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LH군 검색에서 사용성이 라이트에서 헤비로 이제 증가한 사용자들은 이제 그 경험하는 품질 수준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했을 때 충분히 높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다른 사용자군과의 변별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뭐 일평균 세션 수에 대한 추이도 살펴보았는데요. 뭐 이거는 사용자 분석 기반으로 뭔가 서비스에 락인된 사용자의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품질에 덜 민감하고 오히려 그 서비스를 덜 사용하는 사용자가 품질에 민감할 수 있다.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건 장표는 이제 포함한 내용이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다양한 실험까지도 연계하며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내용을 한 번 더 요약드리면 본 발표에서는 요약의 내용은 좀 시간 관계상 되지 못할 것 같고 성장 현황을 간단히 리뷰 드렸고 그 다음에 사용일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지속 성장 가능한 방향성을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지속 제공하면서 실제 서비스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계속 챙겨가면서 또 내년 단에서도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또 1년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는 마치고요.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